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새해인가 싶더니 어느새 1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설이 있잖아요. 오호. 네. 새 출발을 꿈꿔보면서 자, 오늘도 인생 여정을 다룬 고전들을 만나보죠. 서유기 신곡 그리고 철로역정 이 세 작품을 한 큐에 읽는 대담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여정의 출발을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어떤 얘기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예, 이것이 아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작품이 우리의 인생을 여정이라는 모티프로 그려낸다면 네. 이 여정을 누구와 함께 걷는지 그래서 이 작품은 여정의 길벗들을 누구로 그리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세 작품 가운데 어느 작품부터 만나볼까요? 네, 신곡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곡. 네.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유명한 베아트리체가 여기에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베아트리체가 등장을 합니다. 세 작품이 영적 여정 혹은 인생이라는 여정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그것은 거죠? 홀로 걸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프리카 르완다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긴 여정은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것이죠. 때때로 소위 자수성가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끔 내가 아무도 돕는 사람 없이 맨주먹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모든 사람의 인생을 뜯어보면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 그것이 선의에 기반한 도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의 아니게 그를 돕게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누군가의 도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의 손길이 아니면 이 지점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교에 네. 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반. 예, 도반. 어떤 뜻인가요? 저는 이 도반을 우리말로 가장 잘 옮긴 표현을 길벗이라고 길벗. 표현해요. 그러니까 도를 닦는 여정. 그 길을 닦는 여정의 동반자를 도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말 중에는 전 이 길벗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세 작품이 각기 다른 형태로 도반, 길벗과 함께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고 또 신곡에는 베아트리체라는 길벗이 등장하지요. 네. 또 유명한 길잡이 이 베르길리우스도 나오는데 이분은 또 실존 인물이라고요.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제가 CBS 사랑방이라는 방송에서 네. 책을 소개할 때 그리스와 로마의 서사시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네. 보통 그리스의 서사시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이 이게 호메로스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런 작품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한 작품을 더 소개했었는데 앞의 두 작품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서구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로마의 서사시인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을 소개했는데요. 그 작품의 저자가 바로 베르길리우스입니다. 이 베르길리우스는 고대 로마의 서사신이었고요. 그래서 지옥편이 시작되는 1곡부터 연옥편 29곡까지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인도하고 연옥편 30곡부터 천국편 30곡까지는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인도하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네, 제일 마지막 천국편 31곡부터 33곡까지 마지막 끝부분에 베르나르두스라는 사람이 단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베르길리우스는 초반에 단테의 의지와 지성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사랑, 신의 은총 이런 것에 의거한 지혜를 깨닫게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나르두스가 이른바 명상의 삶, 명상. 예, 관조의 삶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이거는 단테가 생각하는 신에게 나아가는 이상적인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성숙해가는 과정, 한 인간이 훌륭한 인간이 되어가는 네. 그 과정의 은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성과 의지가 훈련되는 시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이른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훈련받는 시기를 거치고 네. 그리고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관조할 수 있는 삶,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단테가 생각한 이상적인 인간으로 향해 나아가는 삶의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그러한 여정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벗들이 있을 때 인간이 누구보다 성숙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성숙하고 풍요로운 삶을 네. 이 도반, 그렇죠? 길벗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테의 길벗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전에서 캐릭터를 가져온 신곡과 달리 이 철로 역정에서는 길벗들의 이름을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공부터가 이름이 크리스천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종교가 없으시거나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스트가 기독교인이라서 지나치게 종교 편향적이지 않은가? 근데 인류 문명의 고전을 다룬다라고 생각하고 네. 참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철로 역정은 등장인물의 이름이 매우 노골적입니다. 그 주인공 크리스찬 외에도 네.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온순, 고집쟁이, 믿음, 소망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든 인물들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주인공인 크리스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길벗 세 사람만 한번 대표적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의 이름도 매우 노골적인데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네, 전도자는 도입부에서 크리스찬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곧 망하게 될 텐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가야 될 길을 알려줍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알려주고 중간에 다시 나타나서 그가 잘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에게, 두려워하는 주인공에게 갈 바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좋은 길벗, 좋은 도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라는 좋은 도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사람은 주인공 크리스찬과 같이 길을 걸어요. 네. 길을 걸으면서 힘이 되어주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여행 중반에 이 크리스찬과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과 크리스찬이 두 사람이 여행을 걷다가 이 땅이 장차 망할 것이다라는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소식을 이야기하니까 네.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혹은 뭐 국론을 분열시킨다. 뭐 이런 죄목으로 재판을 받아요. 그 네. 재판 받는 그 도시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과 그리고 시장.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게 의미심장한데요. 그때 크리스찬의 동반자였던 믿음이 자기들을 상대로 누명을 씌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용기와 논리를 겸비해서 반박하고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사형을 당하죠. 근데 그 순간 네. 갑자기 마차가 나타나서 네. 그를 천국으로 갑자기 휙 태워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이 믿음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일종의 순교를 각오한 의지가 견정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존 버년이 이 작품을 쓸 때 잠이 들었다, 동굴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감옥 수감 생활을 은유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존 버년이 감옥에 간 이유는 이른바 그가 무자격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로부터 허가를 받고 제대로 활동하는 설교자가 그는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는 제가 다시는 무자격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안 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약 12년 정도 감옥에 있었어요. 자기의 삶과 이 책의 믿음이라는 캐릭터가 일치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이 믿음과 헤어진 다음 장에서 네. 소망이라는 길벗을 만납니다. 세 번째가 소망이라는 네. 길벗이군요. 이제 소망은 네. 이제 천국까지 이제 크리스찬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인공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데, 근데 그 후반부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근데 이 누구죠? 사람은 거짓 소망. 거짓 소망. 예, 거짓 소망이라는 안 좋은 친구 같은데요. 예, 등장인물을 통해서 네. 원래 함께 했었던 진짜 소망, 참된 소망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거짓 소망이 어떤 식으로 주인공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네. 고통, 또 수고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혹하는 거군요. 편한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길을 막 알려줘요. 네.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천국에 당연히 없죠. 못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 번연이 생각하는 진짜 소망의 특징은 무엇인가?
고통을 회피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희망 혹은 소망이라는 것들을 떠올릴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를 소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번연이 생각하는 소망은 뭐냐면 고통을 회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가야 될 길로 가게 만들도록 옆에서 계속 격려하는 그런 존재가 참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진행자님도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저 좋아합니다. 예, 우리 만약에 어떤 운동 코치님들 혹은 트레이너님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회원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만 더가 아니죠. 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지점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짜내죠. 네. 근데 이것이 됐어. 쉬어도 돼. 그만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 소망이라면 할 수 있다. 한 개 더 하자라고 해서 우리를 고통을 통과해서 그 다음 지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짜 소망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전도자, 믿음, 소망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걸 보면 상징이고 뭐고 없고 대놓고 교훈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뻔하면서 유치한 줄거리를 가진 작품이 이렇게 시대를 초월한 이 고전으로 추앙받는 이유, 기독교의 힘으로만 봐야 할까요? 기독교 힘이 제일 크죠. 네, 기독교 문명의 힘이 가장 큰데 사실 우리는 복잡한 서사, 입체적인 캐릭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면이 있죠. 인간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전형적이고 또 단순하게 그려진 캐릭터가 갖는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일종의 장르물의 전략, 캐리커처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형적인 동작을 포착하기 위해서 동물의 사진이 아닌 그림을 선택해서 그 생명체의 전형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처럼 철로 역정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성공한 작품이죠. 어떤 면에서 현대의 문학 작품이 취하고 있는 길과 굉장히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러한 방식의 캐릭터 소설이 다시 각광받고 현대에 부활한 장르가 특히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런 작품들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굉장히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웹소설, 맞아요. 예, 웹툰 원작의 작품들이 많이 있죠.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문학 작품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캐릭터가 얄팍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인간의 아주 특정한 면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모순들,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들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는 거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살인 강도도 그 사람을 알면 불쌍한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런데 선과 악의 구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순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 이 사람도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었어라고 하면 그럴 때가 있죠. 미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미워할 수만은 없다라고 할 때 어떤 그 작품이 그려내고자 했었던 세계의 실체를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판단해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곧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만 있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복잡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투표장에 가서 이 사람을 내가 80%는 지지하고 20%는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 칸 밖에 20% 정도 동그라미가 나가도록 찍을 수 없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선택을 위해서는 이것이 다소 거칠고 조악해 보여도 구도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에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철로 역정이고 이 선명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사랑받는 고전으로 만들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문학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도 만들었죠. 네. 자, 마지막으로 서유기로 넘어갑니다. 이 손오공과 친구들 너무나 유명하죠. 삼장법사, 그다음에 사오정, 저팔계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
심지어 이 삼장법사조차도 엉성하고 약간씩 함량 미달의 인물로 나오긴 합니다. 여기 이 작품에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삼장법사를 비롯한 서유기의 등장인물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 요것만 떼서 따로 한 2, 3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서유기만. 이야기가 많지만 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최대한 수박 겉핥기로 저에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듣고 사는 문제라서. 기피하면 힘드니까요. 일단 일행의 중심인 삼장법사를 살펴봅시다. 이 작품에서 삼장법사는 굉장히 고지식한 원칙주의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수행한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치가 좀 없어요. 세속의 계산에 어두워요. 특히나 손오공을 질투하는 저팔계가 손오공을 중상모략할 때 늘 저팔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여정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네. 이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고 서유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지식한 사람, 네. 일종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고지식한 원칙주의자 혹은 이상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배제하고 현실을 막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었다. 그렇네요. 예, 고지식한 도반이 없으면 이 한계를 끝없이 시험하는 이런 거친 여정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서유기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또 한편 이게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쫓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등장인물이 바로 저팔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팔계로 부르는데요. 사실 삼장법사가 3명의 제자들을 불러들이고 돌림자 이름을 다 줍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법명이 오공이니까 오자 돌림으로 하자. 사오정도 오정. 저팔계에는 저오능이라는 이름을 얻는데요. 네. 저팔계 혹은 저오능은 원래 돼지의 탈을 쓴 요괴가 되기 전에는 하늘의 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동양의 세계관에서는 옥황상제라는 최고신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도 다 이제 신격을 갖춘 존재들이었죠. 하늘의 신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그의 벼슬 자리가 천봉원수, 은하수를 관장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은하수라는 말에서도 알듯이 이 하늘의 별들을 일종의 바다처럼 생각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해군 제독 정도 되는 고위직이었습니다. 몰랐네요, 그런 사실은. 네, 근데 이 해군 제독 천봉원수 저팔계가 네. 술에 취하는 거죠. 항상 동양에서는 이 술이 왼수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월궁의 항하, 일종의 그 궁궐에서 일하는 궁녀를 희롱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같으면 아이고. 아마 다시는 재기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일단 성에 대한 의식이 지금보다 좀 덜 발달했기 때문에 추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몸을 잃고 쫓겨나서 쭉 그 영혼이 지상으로 쭉 추락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의 몸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수로 돼지 몸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몰골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동양에서 돼지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저팔계가 거의 그대로 작품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작품 내내 저팔계는 재물, 음식, 그리고 여색, 성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작품이 끝나는 부분까지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팔계는 어떤 면에서는 서유기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보통 인간의 모습, 욕망에 취약한 보통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유교의 경전인 예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예기에 음식, 남녀, 인지, 대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남녀, 성관계, 성적인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욕과 성욕이 인간의 욕심의 가장 큰 것이다라고 하고 저팔계는 이 두 가지 욕망,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욕망이기도 하고요. 생존을 위해서 또 종족 본성을 위해서 근원적인 욕망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또 관성적인 욕망이기도 합니다. 멈출 수 없는 거죠.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고단한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이중적이네. 네, 그런 네.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가 사오정인데요. 사오정이죠. 사실 사오정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좀 다른 의미에서 할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도 역시 원래 이렇게 하늘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옥황상제의 가마 시중을 드는 권렴대장인데요. 이거는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차량을 담당하는 높네요. 그래도. 다 높은 네. 직책입니다. 그리고 이 저팔계에는 이렇게 술에 취해서 그 궁녀를 희롱하다가 월궁의 항아를 희롱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네. 근데 사오정은 파티 그 중국 문헌에서는 대회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파티거든요. 복숭아 파티로 번역할 수 있는 반도 대회라는 곳에서 실수로 유리잔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쓰는 그런 유리잔이 아니고 고대의 유리잔이라는 건 크리스탈을 갈아서 수정을 갈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투명한 수정을 세공해서 만든 거니까 되게 귀하고 비싼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귀한 유리잔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추방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옥황상제가 얼마나 옹졸한 신인지 네. 드러나는데요. 추방하기 전에 이놈을 옥황상제가 이 잔을 되게 아꼈나 봐요. 때려라. 매를 때려라. 몇 대를 때리냐면 800대를 때립니다. 800대요. 네, 컵 하나 깨트려가지고 800대를 맞는데 사오정이 굉장히 추레한 몰골, 추악한 몰골의 요괴로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사오정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800대를 맞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 아나운서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네이티브 경상도 사람들은 네, 네. 이 표현을 들으면 딱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뭐예요? 사오정이 빡조가 났습니다. 빡조? 예, 그런 표현 났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빡조가 났습니다. 오. 그래서 사오정이 너무 많이 맞아서 몰골이 추악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이 7일에 한 번씩 네. 하늘에서 칼이 날아와서 사오정을 그때마다 100번 이상 난도질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번씩. 깼다고? 예,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얼마나 옹졸한지 이런 거예요. 완전히 800대를 맞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제 조금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이제 좀 상처가 아물만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칼로? 뭐지?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칼이 탁 날라와서 100번 이상 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 시간이 없는 거죠. 없죠. 이 흉악한 몰골을 유지하는 거죠. 마치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코카서스 산 위에서 끊임없이 간장을 독수리에게 파먹히듯이 사오정도 반복되는 고통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사오정의 가장 비극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오정을 잘 몰라요. 작품 내에서 큰 비중이 없는 사람으로 그려지지요. 한국에서야 허영만 화백께서 나라라 슈퍼보드를 통해서 사오정에게 맞아요. 독보적인 캐릭터를 보여줬습니다. 나방! 이러면서 네. 그런 유행어도 없고 사오정이라고 하면 실제 서유기와 무관하게 귀가 어두운 사람이라는 캐릭터를 허영만 화백의 작품에서 얻게 되었지만 원래의 서유기나 혹은 다른 서유기 2차 창작물에서 보면 사오정은 작품이 끝날 때까지 아주 진중하고 과묵한 마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차량 관리자였기 때문에 삼장법사의 말을 이끌고 가는 마부로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네. 흥미로운 것은 이 여정이 딱 끝났을 때 네. 상을 다 받는데요. 삼장법사와 손오공은 부처가 됩니다. 사오정은 저팔계보다 더 높은 벼슬을 얻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특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묵묵하게 삼장법사와 함께 그 사명을 쭉 수행한 셋째 사오정이 실속 없이 나대는 저팔계보다 더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라는 인과론적인 해석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문헌학적인 해석인데요. 오승훈으로 알려진 저자가 서유기를 쓰기 전에도 서유기의 원천이 되는 민담이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민담에서 사오정이 둘째, 저팔계가 셋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오정이 막내가 아니었었던 거죠. 그 점을 고려하면 사오정이 더 높은 벼슬을 얻은 것은 일종의 버그다. 오승은이 작품을 소스들을 이제 취합하면서 옛날의 흔적들을 다 지우지 못해서 생긴 버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작품들의 길벗들을 만나봤는데 목사님 인생에서 이 문학으로 풀어낸다면 어떤 길벗들이 등장할까요? 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복 혹은 기쁨이다라고 하면 네.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의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이렇게 사랑의 매를 휘두르는 분을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네.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의 행동과 의지 또 선택 이런 것들을 제 인생에서 중요한 기로가 될 때마다 내가 이런 지점에 그 선생님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고 좋은 길벗들을 만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나 어떤 모임에서 늘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막내 이런 역할이었다가 어느 시점에 돌아보니까 제가 꽤 선배가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날은 그 20대 젊은 청년이 저에게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사과해라. 이렇게 기성세대가 돼서 그래서 제가 내가 뭘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과하라니까 일단 사과하겠다. 사과하셨습니까? 예, 사과했습니다. 어느새 저도 40대 중반이 되고 그 그렇구나. 친구들이 보기에는 기성세대, 기성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네. 저는 우리 차이 별로 안 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최근에 그 군번줄 네. 있으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딸과 함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재 특 이러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웃는 표시, 갈매기 표시를 많이 쓴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쓰나라고 해서 우리 딸에게 중학생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너희들 안 써라고 하니까 딸이 굉장히 네. 수줍게 웃으면서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자기 주변에서 그걸 쓰는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아빠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느새 네. 저도 기성세대가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예전엔 제가 좋은 선생님들을 길벗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제가 그 좋은 길벗이 되어줘야 된다. 네. 그렇네요. 그전에는 제가 위치가. 좋은 도반을 찾고 좋은 선생님들이 없거나 혹은 그런 선생님들 찾아 헤매는 것이 제 인생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만났던 좋은 선생님들은 뭔가를 억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저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기회는 없지만 제게 주어진 기회들을 그런 좀 후배들, 친구들에게 좀 많이 나눠주고 양보할 수 있는 길벗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큐에 끄는 신곡 서유기 철로역정. 다음 시간은 어떤 이야기가 또 기다릴지 기대가 되는데 이야기의 결말부를 여정의 목적지와 종착지로 향해 나가보겠습니다. 그 시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